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모란이라고 하고요. 일본 SF 정신사를 쓴 나가야마 야스오는 1920년대를 로봇의 시대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28년에는 이러한 로봇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아까 음, 오리엔탈리즘 관계의 발표를 들으면서 갑자기 이 로봇 생각이 나서 잠깐 사진을 첨부해 봤고요. 이 로봇은 정말 서구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노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명상하는 로봇이고요. 명상하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어, 영감의 등이라는 저 왼쪽에 있는 등이 빛나면서 오른손으로 그것을 깨달음 기록하는 그런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봇이 1929년에는 조선 박람회에도 전시가 되었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기록이나 연구가 있는지는 아직 잘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인조 생명체에게 이 로봇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카렐 차펙의 극 알류알이 인조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근대극을 대표하는 츠키지 소극장에서 상연된 것이 1924년의 일이었습니다. 왼쪽의 공연 포스터는 이건 사실 일본에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차펙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2018년에 열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른쪽이 무대 당시 사진이고요. 네, 한편 당대 유한 계급 연극 청년들이 그 시절 몰두했던 것은 서양에서 건너온 새로운 인형극이었습니다. 네, 크레이그의 초인형론이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인형극에 관심을 보인 이유를 일본 배우의 전근대적인 연기에 대한 불만으로 표명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주로 무대 미술에 관여했던 이들에게 서양의 미술은 시각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인간 배우의 연기를 학습하고 신체화하는 일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네, 크레이그가 인간 신체의 통제 불가능한 지점들을 문제 삼으며 인간 배우의 초인형화를 꿈꿨다면 당대 일본의 연극 청년들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근대적 연기를 체현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일본 배우의 신체가 소거된 무대를 욕망하면서 서양 인형이라는 이상적 신체에 접근했던 것입니다. 알류알이 보여준 기계 문명의 말로는 결코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무대 위 인간의 기계화는 여전히 매혹적인 주제였고 이에 대한 도전은 20세기 초 다방면에서 시도됩니다. 네, 여기에 열거한 것과 같은 연극사에서 흔히 역사적 아방가르드라 불리는 이들 조류의 공통 요소는 인간 신체의 기계화 욕망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프롤레탈리아 연극에서 마루야마 사다오라는 배우가 주장한 유물론적 연기가 배우 신체의 기계적 상상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역시 같은 흐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루야마는 배우가 자신을 역할에 동일시하는 내면의 연기를 부정했는데요. 오늘날 일본에서 이처럼 스타니슬랍스키로 대표되는 내면 연기를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히라타 오리자입니다. 근데 그 때문에 히라타가 로봇이라는 인형 배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결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앞에서 20세기 초 인간 배우의 기계화 욕망을 간략히 소개했는데요.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계보의 끝자락에 21세기 초에 등장한 로봇 배우를 위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판 세자매, 이것은 이제 안톤 체홉의 세자매를 각색한 것인데요. 그 공연 후에 토크에서 안드로이드를 배우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도구로 봐야 하는가? 이런 관객의 질문에 히라타는 그중 어느 쪽도 아닌 인형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로봇 연구자인 이시구로가 당신은 뭐 인간 배우도 인형으로 사실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추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로봇의 연기를 지도하는 이 히라타 연출의 모습을 보고 극단 배우들이 우리를 지도할 때랑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새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일본 연극계에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라타 오리자라는 연극인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어, 한국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 때 그래서 국제 교류의 중심이 한국하고 프랑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신의 극단, 세년단, 청년단 의 전형적 스타일로 알려진 조용한 연극, 현대 구어 연극, 으로 서구 근대극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90년대 이후 쭉 해오고 있는 연극인입니다. 네, 로봇 연극은 히라타가 오사카 대학에 근무하던 시절에 같은 대학의 로봇 공학자인 이시구로 히로시와 의기투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재는 극단 세넨단, 오사카 대학, 또 도쿄 예술대학 이 3자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시구로는 인간형 로봇 분야의 권위자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기 자신의 안드로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면이 있어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 사진 출처로 표기한 연구소 홈페이지를 가시면 많은 소개된 로봇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일본 영어권의 한 선행 연구는 경이의 방, 캐비넷 오브 큐리어시티를 보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로봇 연극은 이런 공학 계열과의 협력으로 고액의 연구비 지원과 산학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히라타는 자신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로봇 배우를 소유한 연출가다. 이런 농담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로봇 연극이란 로봇이 이야기의 주된 소재이면서 실제로 로봇이 배우로서 등장하는 연극을 말합니다. 근데 이 시구로의 관심은 로봇이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해서 공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이 마이크로 슬립이라고 하는 인간 특유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로봇에게 적용시켜서 로봇의 움직임이 보다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류학자 이강원은 이시구로가 진행한 일련의 안드로이드와 인간 간 소통 실험을 인계 간의 마주침으로 명명한 바 있는데요. 이는 최근 인류학에서 부상한 다자연주의의 개념을 기계에 적용해서 안드로이드를 나름의 인간으로 주목하며 그 몸과 감음 가능성을 고찰한 시도입니다. 그러한 연구에 비추어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본다면 로봇 연극은 무대 위에서 연극을 수행하는 차원에서도 또 무대와 관객 간의 소통의 차원에서도 인계 간의 마주침의 한 형태로 규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연극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보게 될 세 자매의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안드로이드가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케이스고요. 네, 참고로 2014년에 이 변신을 했을 때는 이게 프랑스와의 합작이어서 원래는 이제 사르트르의 원작을 쓰려고 했대요. 그런데 사르트르 재단에서 로봇으로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웠는지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편지의 경우에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나츠메 소세키 안드로이드를 의뢰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츠메 소세키가 주인공인 연극입니다. 네, 밑에 사진의 왼쪽이 그 변신의 한 장면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 나츠메 소세키 안드로이드가 연극을 마친 후에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손자인 나츠메 후사노스케, 이분 이제 만화 비평가인데요. 옆에 앉아서 손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로봇 연극에 대해서는 꽤 많은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데요. 일본의 연구들은 아무래도 히라타의 기존 연극과의 관련 속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에서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퍼포먼스나 현존, 언캐니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많습니다. 영어로 발표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유사한데 제작 과정이나 연기 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고요. 서구와 구별되는 어떤 그 일본적 특수성, 자신들과 다른 일본만의 어떤 특수성,
예를 들면 뭐 인형극의 전통이라든지 애니미즘 같은 것들과 좀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로봇 배우의 신체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보인다고 해도 현재의 로봇 연극의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에서 이 배우의 신체화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인용한 피셔 리히터의 글이 대변하듯이 현대 연극론에서 현존과 재현은 더 이상 이분법적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으며 현존과 등장인물의 재현은 특수한 신체화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체화된 정신으로 신체나 정신이 그 어느 쪽으로도 환원될 수 없으며 신체 없는 정신은 존재할 수도 표현될 수도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피셔 리히트의 이러한 논의는 인간 신체에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되는 신체화된 정신으로서의 인간 개념은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문제시되는 탈신체화에 대한 저항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이도티나 헤일즈는 그들의 저서에서 물질과 정신의 분리 혹은 인간을 탈신체화된 정신이나 정보로 환원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체현되고 착근된 물질 이론론을 강조하거나 맥락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예화로서의 신체화를 강조한 바 있죠. 이러한 논의를 따라 현대 연극의 신체화된 정신으로서의 인간 개념을 비인간으로까지 확장한다면 로봇 연극의 경우에도 로봇 배우의 신체화와 이를 통한 현존과 재현의 이중성을 보다 면밀히 탐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후 안드로이드판 세자매를 소재로 다음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로봇 배우 이 제미노이드 F와 세자매에서 맡은 역할 이꾸미의 신체화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 극에서 표상된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고찰한 후에 로봇의 존재를 개입시킨 정전의 다시 쓰기로서의 이 극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 마지막 부분은 아직 좀 미완성 부분이라서요. 아이디어 제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이름이 이 제미노이드 F입니다. 네, 제미노이드 F는 20대 후반의 실제 여성을 모델로 해서 안드로이드 과학 연구용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인간과 눈을 맞추는 눈맞춤 실험이라든지 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식으로의 이런 안드로이드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되도록 인간과 완전히 닮게 하기 위한 연구인 만큼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갇혀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제미노이드 F의 구체적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호흡을 하는 듯한 움직임, 그다음에 눈 깜빡임 이런 것을 자동으로 실행하고요. 네, 이 앉은 키만 있는 것을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서거나 걸을 수는 없고요. 네, 외부의 원격 조종으로 얼굴, 목, 가슴, 척추 정도까지 움직임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 이 똑같은 제미노이드 F를 만들으셨을 때 가격이고, 여기 조금 더 보태시면, 여러분 본인의 안드로이드를 만드셔서 일신일생이 아닌 이신일생의 삶을 사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제미노이드 F는 배우로서 2010년부터 활동 중인데요. 사요나라와 세자매의 주연으로 이제까지 일본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관객을 만나왔습니다. 해외 공연을 갈 때 사실 이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제일 편한데 항공회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출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분리해서 수화물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화물 심사에서 늘 몹시 수상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다고 하고요. 연극뿐 아니라 영화판 사요나라에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로 도쿄 국제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제미노이드 F의 이 신체에 주목한 선행 연구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을 패러디한 제목의 이 글입니다. 참고 문헌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글이 필립 딕의 제목을 했는데 이분은 좀 다르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 제미노이드의 신체가 운동성의 결여로 결과적으로 연극의 결정적 실패를 초래한 매우 부정적인 맥락에서 언급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 안드로이드로서의 지노이드로서의 어떤 신체화가 갖는 섹슈얼리티의 측면 그리고 사요나라에서 돌봄 로봇이 여성으로 젠더화된 것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어, 제미노이드 F의 신체화에 대해 고찰한 드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성 안드로이드의 이런 섹스돌로서의 측면이 사요나라의 제미노이드 F와 실제로 얼마나 관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자면 인터넷에서 제미노이드 F의 사진이나 영상을 접할 경우하고 극중 제미노이드 F를 볼 경우 어떤 성애화의 대상물로 연상되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극중 안드로이드의 신체화를 논할 때 이 둘의 경우를 어디까지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미노이드 F가 이 세자매라는 극에서 맡은 역할인 안드로이드 이꾸미의 경우는 어떻게 신체화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 때와는 달리 세자매의 안드로이드는 이동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다른 등장인물이 이 휠체어 이동을 돕기도 하고요. 또 원격 조정으로 마치 본인이 스스로 휠체어를 밀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등대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체화의 결과 관객들은 이 안드로이드를 아무래도 직감적으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장애인 여성의 모습을 한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근대 휴머니즘이 규범화해 온 인간의 형상에서도 또 그 강화된 버전인 트랜스 휴머니즘이 욕망하는 어떤 향상된 인간의 형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위치하는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안드로이드 연극에서도 이처럼 이동하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휠체어를 탄 것이 이 세자매에서가 유일한데요. 그로 인해 이 이꾸미는 유일하게 어떤 의미에서 이동의 자유를 얻은 안드로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장애인 예술가 수 오스틴이 보여준 휠체어를 구속과 제한이 아닌 자유와 가능성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의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대청은 이 오스틴의 퍼포먼스에 주목하면서 이동의 자유를 주면서도 규범화된 몸을 강요하지 않는 것, 자율적 기술이라는 신화와 거리를 두면서 상호 의존, 돌봄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휠체어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이러한 상징성의 전환은 극 내용 중에서도 강조되는 안드로이드의 여타 신체적 특징들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의 먹지 못함, 뭐 죽지 못함, 또 잊지 못함 같은 특성, 속성들이 죽지 않아도 됨, 잊지 않아도 됨을 동시에 의미하고 이것들과 나란히 놓임으로써 걷지 못한다는 속성이 또한 걷지 않아도 됨의 차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세자매의 내용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안톤 체호베의 원작이 20세기 초 러시아의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군인 가족의 세 자매를 주인공으로 했다면 안드로이드파는 근미래 일본의 지방 소도시를 배경으로 로봇 공학자인 아버지가 죽은 후 남겨진 세 자매를 주인공으로 하고요. 과거에 이 막내딸 이꾸미와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나카노라는 연구원이 싱가포르의 연구소로 가게 되어서 송별회를 겸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몸이 약한 막내딸 이꾸미를 위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인간 이꾸미와 동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극 초반에는 인간 이꾸미는 죽고 안드로이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간 이꾸미가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 말하는 히키코모리로 생존해 있다는 것이 먼저 관객들에게 알려지고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가족 외의 인물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사요나라의 안드로이드가 시를 통해 인간의 죽음을 정서적으로 돌보는 역할이었다면 세자매의 안드로이드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사회적 연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극 중에 안드로이드의 인간 아님의 속성은 예측 불가능한 때로 무례하게 들리는 발언으로 대표되며 이는 극 중에서 안드로이드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거짓말을 못해서 혹은 버그 때문에 라고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 중에서 완전히 승인되는 진실은 아니며 안드로이드 스스로도 그것이 자신의 인간 아님의 지표가 될 수 없음을 항변하기도 합니다. 또 애초에 이 예측 불가능의 통제가 로봇 혹은 로봇 배우의 가장 큰 미덕이었음을 생각하면 이처럼 예측 불가능이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의 속성으로 치부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안드로이드의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 정점을 이루는 것이 클라이맥스 장면입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꾸미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후배인 마루야마 교수에게 키스를 당했던 경험을 폭로하고 그 결과 당황한 마루야마가 안드로이드의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간 이꾸미가 손님들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억을 묻는 가족들에게 자신은 기억이 없다면서 인간은 잊을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가려던 안드로이드의 전원을 본인이 끄고 함께 퇴장을 합니다. 인간은 잊을 수 있으니까라는 이꾸미의 수행적 외침은 이꾸미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미궁 속에 남겨두고 더불어 안드로이드가 말하려 했던 것, 즉 그 사건의 트라우마로 이꾸미가 은둔을 하게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결국 불확정적인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 선행 연구는 이 클라이맥스 장면이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순간을 보여준다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로봇이 등장하는 이 극을 언캐니의 개념에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무리한 읽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극에서 무례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인간 아님의 속성으로 승인되지도 않으며 마루야마가 안드로이드의 입을 막는 그런 폭력을 행사하려는 순간에 인간 이꾸미가 굳이 등장하는 것은 이꾸미가 안드로이드를 그러한 폭력적 상황에서 보호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드로이드의 어깨를 짚고 함께 서서 발언하던 인간 이꾸미가 휠체어를 밀며 함께 퇴장하는 이 독특한 형상화를 통해 감지되는 것은 주체의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인간과 로봇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둘의 상호 주체와 상호 연결, 상호 의존의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인간 이꾸미 역할을 맡은 배우 이노우에 미나코가 사요나라 때부터 무대 뒤에서 이 제미노이드 F의 목소리와 모션을 담당해온 배우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고요. 더 나아가 안드로이드 과학이라는 것이 안드로이드를 조종하고 소통하는 인간의 변화까지를 주요 관심사로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가능성에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3분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안드로이드가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기계적 취약성 이외에도 이꾸미의 인간적 취약성을 공유하는 존재임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드로이드는 인간을 대신해 타인과의 소통을 담당하지만 낯선 이와의 대면에 긴장하기도 하는 이꾸미의 심리적 취약성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히라타의 로봇 연극에서 로봇은 늘 인간 이상으로 취약한 존재로 그려지는데요. 인간 이꾸미와 안드로이드 이꾸미의 마주침, 공존, 공생을 무대화한 이 연극에선 특히 로봇의 취약성이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 의존과 상호 돌봄의 장면을 정경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향상된 인간과는 애초에 거리가 먼 안드로이드의 신체에서 유일하게 향상된 것이 청력이라는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가 타자의 응답과 돌봄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기존 연극의 다시 읽기, 다시 쓰기로서의 이 세 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단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만약에 어떤 다시 쓰기로 우리가 읽는다면 키워드는 노동이 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가사용 로봇인 휴머노이드 무라우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무라우카는 이 집의 재산이면서 가정 내 노동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약간 노예 같은 것에 해당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극 중에서 무라오카가 시장에서 만난 다른 로봇들과 잡담을 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로봇끼리는 원래 원격으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나누고 온 것인데요. 근데 이 쓸데없는 얘기야말로 차팩의 알류알에서 로봇 라디우스가 인간의 속성으로서 거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근대적 마르크스적 노동과 구별되는 시민적 영위로 이 휴머노이드가 향하는 그 행동의 어떤 단초적인 성격으로 묘사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극이 이 로봇을 개입시킴으로써 제고하고자 한 것은 결국 근대적 노동 개념이나 그것을 기준으로 한 인간과 비인간, 즉 인간과 기계의 구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